은행 등 금융기관 거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요.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은행들의 업무 방식이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되는 은행 업무 방식 7가지를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지금까지 한 개 금융사에서 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보호 한도액이 낮았는데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1인당 국내 총 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서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호 한도액이 올라가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 안심하고 더 많은 돈을 예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예금자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질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첫째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어떤 금융기관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 선물회사 등 그리고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를 받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현재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예금자 보호 방법이 은행권과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금자 보호 준비금, 신협 자체 기금 등에 따라서 24년 현재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금자 보호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예금, 적금이 아닌 투자 상품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납입하고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번째입니다.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100% 원금 플러스 이자를 보장해줍니다. 다음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조에서는 우체국 예금 보험사업의 관장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체국 예금 사업과 우체국 보험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국가의 지급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는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금자의 보호금액 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가 1억 원을 예금하든 100억 원을 예금하든 원금 전액 플러스 이자까지 모두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다소간 이자율이 낮더라도 우체국 예금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자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시중은행 금리를 잘 살펴보시고 시중은행 예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행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용 실험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물건을 사고 팔 때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카드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현금이나 카드가 필요 없이 거래 가능한 획기적인 방법이 도입이 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토큰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다양한 바우처인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월 6일 서울 중구본부에서 김명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예금 토큰 기반 국민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기반으로 발행된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바우처 기능이 원활하게 탑재 활용되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지금까지는 바우처를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 등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썼지만 디지털 화폐로 바우처를 지급하면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QR 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바우처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관계부처 합동 보도 자료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제목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란 중앙은행이 제조, 발행, 유통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 가치를 지닙니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 원장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 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통화의 새로운 가능성 타진을 위해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제반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개발 등을 거쳐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하여 발행된 예금 토큰의 바우처인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하여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들이 사용처에서 휴대폰을 활용한 QR 결제 등에 의해서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은행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시행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입니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금융혁신 인프라 도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개인 외의 법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두 번째, 영업점에서도 대면으로 오픈뱅킹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 영업점의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확대 시행되는 오픈뱅킹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은행 창구에서 직접 계좌 이체, 거래 내역 조회 등 중요한 업무를 봐야 할 때에는 자신의 주 거래은행 지점 창구에서만 가능하고 집 근처에 있는 자신의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지점 창구에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차를 타고 가거나 한참 걸어가야만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집 근처의 다른 은행 지점 창구에서도 나의 은행 업무를 보는 게 모두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 근처의 농협은행에 가서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거나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층 등 금융 소외 계층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오픈뱅킹 확대 서비스는 25년에 은행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개인으로 한정되었던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 내역 등 계좌 정보를 새로운 법인 자금관리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의 오픈뱅킹 확대 서비스는 24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착수하였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런 내용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앞으로 은행 업무 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은행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입니다. 25년부터는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까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는 약 1.2에서 1.4%, 인하안은 0.6에서 0.7%입니다. 신용대출은 현재는 약 0.6에서 0.8%, 인하안은 0.4%입니다. 인하안은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시행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부터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면 상환 만기일 전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융 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보이스피싱 피해금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이 24년부터는 시중은행들이 자율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에서도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도 일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제도 시행 후 6개월 만에 첫 배상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라고 합니다. 24년까지는 제1금융권에서만 시행해 왔는데요. 25년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 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은행권은 24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도 개요를 보겠습니다. 취지는 책임분담 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24년 1월 이후 발생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고 예방 노력 과실평가 사항입니다. 첫째,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충실한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에게 제공, 유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실명 확인 증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바일 부고장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는 악성 코드가 설치되거나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등입니다. 책임 분담 기준 제도 신청 및 배상 절차입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두 번째, 피해 발생 시에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동시에 피해 발생 은행에 책임 분담 기준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십시오. 세 번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피해 환급금 결정 및 피해 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 비율 결정 및 배상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국내은행 상담 창구 연락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 시기입니다.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피해 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인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는 오늘 설명드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생성형 AI 은행원 금융서비스 출시 내용입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출시가 처음으로 허용됐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하던 서비스 일부를 AI 은행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출시를 예고한 생성형 AI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보면 농협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AI 은행원, 카카오뱅크는 자연어 기반 이자 환율 계산, 신한은행은 금융상담 제공하는 AI 은행원, 교보생명은 보장 분석 AI 서포터, KB카드는 고객 정보 기반 상품 비교 서비스 등 여러 종류의 AI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은행 창구 서비스 제공 방법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 대리업 추진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 대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서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할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5년 1월부터 변경되는 전국 은행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